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다들 일 잘하고 계시죠? 연휴 잘 쉬고 계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우리가 천천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저는 일하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밤 운행할 것 같고 한 3시, 4시, 5시 정도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손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은 저녁 9시 되고 인공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좋아하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콜을 자꾸 눌렀습니다. 과연 제가 콜이 받아질까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런 거 보여드리고 방금 우버 콜을 눌렀는데 수락을 못했습니다. 다른 기사님이 부지런한 기사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됐네요. 아깝다. 지금 9시고 보통 이제 이 시간에 인공 다시 들어오게 되면 전후로 해서 버티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갈 때 활증으로 나가면 그건 나름 괜찮거든요. 일반 시간대는 이제 인공에서 서울 나가면 뭐 4만원 중후반에서 이제 5만원대 정도가 보통이죠. 근데 활증이면 조금 더 붙으니까 개인적으로 나가다가 활증 딱 되거나 아니면 활증 시간 초반에 나가주면 참 좋겠다. 근데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다 비슷한 패턴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시간대는 콜이 조금 경쟁이 치열해지죠. 따라하지 마십시오. 저만 콜 빨 거예요. 요거 제가 나가는 동안 이제 조절조절 이야기들 해보죠. 일단 우리가 택시 번호판 가격에 대해서는 뭐 이제 1억을 넘어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전국에서 가장 택시 번호판 가격이 싸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대구죠. 근데 대구조차도 번호판 가격이 지금 5천 중후반을 지나가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전체적으로는 다 이런 흐름으로 가겠다. 왜 이러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 같으면 항상 택시 번호판 가격이 경제와 맞물려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계속 성장하던 국가였기 때문에 내수시장이나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이 개인 택시에 대한 수요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내수시장이 좋을 때, 화랑일 때, 사회에 돈이 넘칠 때는 개인 택시의 인기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장기까지 그런 흐름이다가 성장기가 멈추고 이제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몇 년이 됐죠. 즉 이제부터 우리는 내수시장이 계속 수축해가요. 인구가 줄어들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제 돈에 쓸 여력, 지출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내수시장에서 경제가 좋아진다. 물론 이제 자영업이나 창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경제가 나쁘다라고 입에 달고 살지만 지금 가까운 시점에 현실은 다르죠. 진짜 폐업 많고 빈상가 많고 임대가 안 나가고 그렇죠. 자, 이 흐름이 그럼 언제까지 가냐라는 것이 우리가 궁금하겠죠. 근데 좀 슬프게도 무섭게 얘기를 드리면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대한민국의 내수시장은 이제 영원히 불황이에요.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일본에서 지금 그 자영업자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9.6%대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경제가 제일 좋았을 때가 90년대 초반이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돈으로 미국도 살 수 있던 그 시대였어요. 그때 일본이 자영업자 비율이 20% 초반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20% 초반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의 역사상 이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작년 기준 자영업자 비율이 20% 미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9점 몇 퍼센트 찍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자영업자 비율은 일본처럼 간다라고 하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영업자에서 정말 극과 극이 돼요. 대부분의 자영업은 망합니다. 자, 일반적인 국민들의 소비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은 처참하게 망해요. 지금도 이미 자영업 폐업률이 어마어마하지만 이건 계속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내려가냐? 일본으로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던 시점에서도 급격히 내려가서 10 초반대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 그게 9%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자영업이 20% 무너지고 이제 19%대인데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보는 가게들 절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회사들 절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하는 한 5억 미만의 사업은 절반이 없어져도 그래도 아직은 더 망해야 될 정도로 흐름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좀 냉정하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장할 때는 사람들이 나와서 퇴직금 가지고 뭐 많이 아니죠? 창업, 프랜차이즈 하거나 개인 택시를 하거나. 그런데 개인 택시 하는 사람들, 우리가 5년, 10년, 15년, 20년 전에 퇴직하고 은퇴하고 개인 택시를 한 사람들과 창업을 한 사람들은 극과 극으로 갈렸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창업을 해서 그래도 성공하고 돈을 불린 사람은 한 20%안 되죠. 그럼 나머지 60에서 70%는 창업한 사람과 개인 택시를 한 사람들 중에서 극과 극으로 갈렸는데 어떻게 됐죠? 창업을 한 사람들의 한 60은 돈을 다 날렸죠. 심지어 그나마 자산 불려줬던 아파트조차 날린 사람들이 대부분이 창업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개인 택시를 했거나 혹은 경비로 재취업을 한 사람들은 어때요? 퇴직금이나 모아놓은 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도 돈 벌면서 버텼죠. 개인 택시도 돈 많이 들어가지 않고 창업을 하고 하지만 그 개인 택시 가격조차 오르고 돈은 벌면서 돈 날린 건 없죠. 지켰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창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 까먹냐 안 까먹냐.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건 이제 대한민국에서 없어요. 특히 이게 인건비가 오르는 과정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들 머리 쉽게 생각하고 사람들 막 써제끼면서 가게에 창업해놓고 사장은 가게에 없는, 그래서 그냥 돈으로 창업하고 돈 발라서 돈 버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은 이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돈을 날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택지가 있죠. 1. 은퇴한 사람들이 경비로 취업한다. 2. 아무 일도 안 한다. 그저 연금 나올 때까지 버티고 그 다음 연금 나오면 적게 돈 쓰고 버틴다. 3. 창업을 하긴 하는데 돈을 부어서 하는 것들은 안 하고 그러면 위험이 없는, 돈 날릴 걱정이 굉장히 적은 창업을 한다. 이 정도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경비나 재취업은 쉽지 않죠. 그나마 요즘 노인분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재취업조차 쉽지 않아요. 그건 뭐 너무 잘하시고. 그 연금을 타먹고 버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지출이 꽤 되는 사람들, 혹은 집에 대출이 좀 남은 사람들, 자식 남자애들이 있어서 결혼 좀 시켜야 되는 사람들은 돈을 좀 더 벌어야 돼요. 연금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은 망하지 않고 돈 잃을 가능성이 없는 창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그래도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을 미래에 챙겨 나올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게 일본으로 보면 결국은 택시, 개인 택시 같은 구조. 한국에서도 그걸 이제 깨닫는 사람이 많으니까 은퇴하는 사람들이 계속 개인 택시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경제 나빴을 때 잠깐 택시를 하지만 이제는 그 상황이 달라졌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 택시의 미래는 그냥 계속 밝을 거예요. 다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는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개인 택시는 정부가 번호판을 좀 더 늘리면 되지 않냐. 근데 그건 이미 법적으로 묶어놔 버렸어요.
참 이게 우연찮게도 법적으로 택시 총량을 묶어버렸죠. 그게 한참 성장기에 사실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구조상으로 그게 택시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예요. 총량제가. 왜? 총량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지자체장이 새롭게 취임하면 항상 택시 번호판을 남발해요. 그게 이제 지자체장이 휘두르는 권력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저 사람들 인생을 당선되고 나서 바꿔주는 그 쾌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수많은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자체장이 새롭게 들어오면 택시 번호판 신규로 남발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개인 택시 숫자는 증가하고 그게 택시 번호판 가격이 오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택시 총량제가 시작이 되면서 법적으로 다 묶여버렸어요. 사실상. 그러면 서울시나 웬만한 주요 일반적인 전통적인 대도시는 이미 택시를 감차해야 돼요. 근데 그 감차할 비용조차 없죠. 세금이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줄이지 못하고 버티는 거예요. 다만 매년 이제 술 마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면허 날리고 아니면 벌점이나 사고로 면허 날리는 분들, 그분들로 인해서 자연 감차가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한 열 몇 대 정도가 매년 이루어집니다. 그분들이 아니면 사실은 돈 써서 감차를 하기는 쉽지 않죠. 즉 우리가 뒷걸음질 치다가 사실 총량제가 시작이 되고 택시 번호판이 이제 지자체장이 남발하지 못하게 묶이고, 근데 이 묶인 걸로 인해서 이제 택시는 개인 택시 번호판을 뿌리지 못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택시를 하려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앞으로 은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장이 면허를 남발 못하니까 오직 시장에서 수요밖에 없죠. 그러니까 개인 택시의 번호판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게 우연찮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개꿀같이 좋은 직업을 가졌다. 특히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3년, 5년 지나는 과정에서 자영업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무너지는 과정에서 그래도 돈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돈을 벌고 그래도 소소하게는 가정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개인 택시라는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이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은 계속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지자체 중에서 보면 2억대 초반까지도 버티는 걸 보면 이게 은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 2억 초반 중반까지는 개인 택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3억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해요. 우리가 개인 택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이라는 금액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3억은 좀 애매하고, 근데 2억 초반에는 이미 꽤나 지자체들이 있는 걸 보면 그 정도까지는 진입해서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슬프게도 자영업 시장이 붕괴하면 붕괴할수록 개인 택시는 살만해진다. 오히려 기존에 개인 택시 하고 있는 기사님들은 번호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기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영업 시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보겠죠. 그러면 그게 일본으로 보면 언제까지냐. 무섭게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일본은 자영업 비중이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19% 정도의 자영업 비율이 앞으로 이제 15, 13, 10%까지도 계속 내려가요. 앞으로 3년, 5년, 10년 지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영업이 붕괴하고 거기에서 개인 택시 가격 가치는 계속 올라가겠죠.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일본에서 언제 개인 택시의 숫자가 본격적인 감소를 하냐? 진짜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부족한 시점에 개인 택시의 숫자 자체, 그러니까 택시의 고용된 노동자 자체가 감소합니다. 그게 2009년에서 10년이에요. 그래서 이건 오사카고 이건 도쿄예요. 도쿄나 오사카가 2009년 10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택시의 기사 숫자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냐? 2008년 기준으로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정점을 찍었고, 그 다음 2005년 기준으로 일본은 노인 인구 20%를 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기현상인 건 뭐냐면, 일본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일본과 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인구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택시를, 회사 택시에서는 고용된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 택시를 안 해. 하지만 반대편에서 개인 택시는 하려고 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하다. 회사 택시는 버티질 못해요. 우리 구조상. 그러니까 지금 회사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고인물들이죠. 버티는 분들. 하지만 계속 떨어져 나가죠.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기사님들이 있어서 회사 택시 기사님이 줄어들수록 개인 택시는 오히려 그나마 선방을 하는 거죠. 이게 참 모순적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개인 택시로 힘이 계속 집중되는 구조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나마 여기에서 우리가 경제가 다시 좋아지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부동산의 버블이 붕괴를 하고 다시 시장에 돈이 나와서 시장에서 막 경제가 막 화랑인, 이게 우리가 2010년대 초반이죠. 그때가 되면 개인 택시 가격은 붕괴를 할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구조상으로 지금 부동산은 사실상 마지막 보루라서 이걸 가격을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내리면 우린 다시 개인 택시 가격이 붕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진짜 2015, 16 그때 최저점으로 한 5천 그 정도까지 내려가 버리죠. 왜?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고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창업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거든요. 그럼 굳이 그걸 1억, 2억에 택시에 묻어둘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택시 하던 분들도 그만두고 나와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개인 택시의 인기와 가격은 영원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참. 자, 이건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들. 우버 얘기 조금 하시고. 전기차 자차 보험료. 이거 아직 가입을 못했습니다. 다른 보험사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보험사가 자차는 가능은 한데, 문제는 보험 처리에서 조금 걱정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자차 되는 보험사로 옮길까? 아니면 지금 보험사로 유지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자, 소나타는 출발 내려서 옆차에 맨날 틀리고 끼어들기도 빡심. 그렇죠. 신형 소나타가 유일하게 기사님들이 얘기하는 단점이, 이제는 중국산이 단점이다라는 얘기도 하는 기사님이 없어요. 차 만든 것도 깔끔하고 괜찮다. 중국이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지금 기사님들한테는 다 퍼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산이다라는 것도 초반에 이제 경험 안 한 기사님들이 이제 선입견을 가졌지만, 오히려 타는 기사님이 증가할수록, 야, 중국 애들 차 잘 만든다라는 얘기들 기사님들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단점은 출발 때 스타트. 그래서 저기 앞에 이제 좀 멀리 손님이 손 흔들고 있으면 대부분 전기차에게 손님 뺏기죠.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진짜 소나타가 단점이 없어요. 아이오닉 택시 중고 매물 많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이건 이제 엔카 가시면 됩니다. 엔카 가서 아이오닉 5 검색을 하시고 주행거리 많은 순으로 정렬을 하시면 상단은 다 택시입니다. 주행거리 많은 건 다 택시 부활이에요. 근데 그 엔카는 아무래도 한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상을 한번 걷는 거기 때문에 직접 올린 분들은 거의 없고, 그래서 조금 더 피가 붙어 있겠죠. 근데 그거조차 아끼고 싶다 그러시면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괜찮은 매물인데 싸게 살 수 있는 게 그 택시 부활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에 택시 부활 카페들이 쭉 여러 개가 있고, 거기에 다 가입을 해 놓으시면 거기는 이제 부활차, 그러니까 그 매매상을 통해서 택시 부활, 그러니까 택시 거래하는 대표차하는 차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쪽 택시 대표차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이제 그걸 받는 거죠. 괜찮은 것들을. 그러면 받아서 그 사람들은 이제 차를 작업을 하거든요. 순정으로 돌리고 천장에 구멍 메꾸고 작업을 해서 시장으로 나오거나 매매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직접 거래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기 카페에도 올리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올려서
안 팔리면 이제 중고상이나 이런 데 쭉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 택시 네이버에 택시 부활 차 전문으로 카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입해 놓고 계속 보시면 가장 현실적인 가격에 택시 중고 매물을 살 수 있습니다. 거기는 뭐 가까운 시점에 그랜저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스차에 거부감도 없고 가스도 이제 아무렇고 자유롭게 탈 수 있기 때문에 가스차도 저는 솔직히 개인이고 개인 택시 안 하면 저는 택시 부활 가스차 같은 거 그랜저 같은 거 탈 것 같아요. 소나타도 괜찮고 뭐 꿀이죠 그건. 싼 가격에 LPG는 뭐 요즘에는 연비도 잘 나오고 가격은 아직 저렴하고 거기 가시면 그래서 그렇게 엔카에서 검열해서 정렬해서 하거나 아니면 네이버 택시 부활 카페 거기에서 사시면 됩니다. 우버 가맹 공유를 중입니다. 수수료는 몇 프로인가요? 2%대인데 2% 중반대인데 우버는 뭐 나중에 없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뭐 시간대에 따라서 이벤트로 해서 이렇게 지원금 쪽으로 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이제 나쁘지 않아요. 수수료가 물론 이제 요게 나중에 가고 이제 시장을 많이 장악하면 우버도 가맹 수수료를 올리고 뭘 할 수 있겠지만 보조해주는 금액도 적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괜찮다. 뭐 2% 중반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운행하다 보면 그 지원금 보너스를 계속 받거든요. 그러면 조금은 더 내려가지 않나라는 겁니다. 예약 콜도 콜카드 방식으로 바꿔야 이것도 공감은 합니다. 그 우버 예약이 있긴 한데 이게 그 형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 어렵죠. 저도 거의 못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것도 좀 보기 좋게 리스트 방식으로 쭉 해서 쿨카드 방식으로 해놓고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은 아직 예약이 제가 모르는 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택시는 법률적으로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아, 이거 전에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택시는 법적으로는 대중교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지자체가 정책을 쓸 때,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을 쓸 때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서 가치를 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대중교통이 아닌데 사실상 대중교통에 묶여서 뭐 이를테면 우리가 그 뭐 수능 시험 날 대중교통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대중교통편을 운행하는 시간대를 다 변경을 하죠. 근데 그럴 때 택시도 공급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받거나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시점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서도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택시가 애매한 게 이게 대중교통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취급은 대중교통 취급을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보조금이 있죠. 아예 우리가 택시 보조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가스 보조금이 없으면 우린 진짜 완벽하게 대중교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세금으로 어느 정도의 보조금 쪽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건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때 간이가세자 뭐 이건 뭐 조금 성격이 다르기도 하지만 간이가세에 대한 차 구입할 때 혜택도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대중교통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 중간에 걸치고 있다. 네. 손님 취소는 거의 기사가 잡은 거지 자기한테 오는 시간만 봄. 차종 그런 거 따지지도 않음. 근데 이게 최근에 좀 재밌는 걸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손님들도 이게 머리를 써서 최근에 2명이나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이제 2명이 같이 탔어요. 근데 한 명이 이거 빨리 왔다 라고 하면서 이제 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거 2개 부르면 된다고. 우버랑 카카오 2개 불러서 먼저 오는 거 타고 가면 된다고. 당당하게 옆에 그 자기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경도 안 쓰는 거죠. 택시 기사한테는. 나야 뭐 태웠으니까 다행이지만 그 뒤에 오는 카카오 기사님은 오다가 취소가 됐거나 와서 기다리다가 전화했다가 취소가 되겠죠. 야, 이제는 손님들이 이렇게 요 방법을 아예 당당하게 쓰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다른 손님도 그랬어요. 똑같이 비슷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2개 불러놓고 먼저 오고 타는 건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거리가 짧은 거 위주로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늦게 가서 못 태우는 취소가 당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야, 이걸 손님들이 막을 수가 있나? 뭐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유니까 우리가 강제로 막기도 그렇고, 플랫폼 회사가 이게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와 우버가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회사로 보면 하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회사에게 이걸 같이 하는 거면 이중 호출이 안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각각의 회사에 하나를 부른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도 이걸 막을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나중에 취소된 경우를 너무 취소를 많이 하면 차단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플랫폼 회사 입장에서 두 개를 불러놓고 하나를 먼저 타고 간 손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손님들도 요즘 약아져서 와,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답을 모르겠고 참 애매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손님한테 빨리 가는 노력을 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면 건 저는 비추드리고,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긴 거리 콜을 잡지 말고 짧은 콜을 잡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수락을 해야 되는데, 결국 카카오를 적극적으로 콜 멈춤하면서 콜카드가 안 뜨게 해야죠. 가급적 네, 먼 거리 콜은 안 잡으려고 하면 아예. 여튼 요즘 손님들이 이런 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도, 근데 흐름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용하는 손님들이 아마 시간이 가면 계속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늦게 가서 못 해오는 일들이 계속 점점 늘어날 것 같아서 기사님들이 요건 마음에 조금 준비를 하시라.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좀 화가 나고 그러면 또 우리가, 택시라는 게 운전하는 일이지만 심리적인 게 크죠, 운전이.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한번 좀 흔들려서 페이스가 한번 잃어버리면 오늘은 그냥 잡혔다 그러고 들어가 버리는 기사님들이 꽤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마음이 좀 흔들려 버리면 좀 일하기 싫다, 그냥 오늘은 쉬자, 이렇게 해버리는데, 아마 이제 이런 취소들이 두 개 불러놓고 취소하는 게 많으면 기사님들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시라 라는 것도 있다. 요런 거 그냥 에이 먼저 앞에 거 타고 가버렸네 라고 그냥 쉽게 편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힘듭니다. 근데 이걸 차단할 수 있나? 우버나 카카오가 이걸 막을 수 있나? 생각해보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구나. 손님이 그렇게 이용하겠다는데 뭐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콜을, 너무 먼 거리 콜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가까운 거리 콜 위주로 좀 받으십시오. 네. 저도 가까운 거리 콜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상처 안 받으려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개인 택시라는 일은 참 좋아요. 미래도 밝고 스트레스도 없고, 특히 시간이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은퇴하는 사람들은 택시에 더 열광할 거예요. 개인 택시를 하고 싶어 한달이 나겠죠. 그걸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최근에 보니까 경쟁률이 이제 완전 그 추첨식으로 됐고, 한 3점 몇 대 1 평균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3명 중에 1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누적해서 계속 지나요. 근데 문제는 뭐 분기 단위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구조조정이 되고, 은퇴하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 노인이 되는 사람들은 증가해요. 그러면 그 누적된, 그 당첨 못된 사람들이, 교육에 당첨 못된 사람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것도 있고. 여튼 오늘 쉬는 분들은 푹 쉬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운행 잘 같이 열심히 잘 하셔서 잘 보시고 집으로 가도록 합시다. 사실은 다 열심히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손님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기사님들이 다 열심히 돌면 솔직히 다 못 벌게 되죠. 좀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손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서, 전체를 보면 결국 한정된 손님을 서로 나눠 먹게 하는 건데, 다 열심히 하면 다 줄어들어. 그래서 많이 벌 분들은 많이 벌고, 적당히 벌 분들은 적당히 벌고, 사고 없이 다치지 말고 집으로 가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하셨고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